자, 시험범위 마지막 내용인 대안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평가 우선 첫 번째는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안평가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안평가의 철학적 흐름이랄까 기반을 알아본다면 우선 대안평가에는 두 가지라고 대안평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Alternative Assessment다 혹은 Alternative Assessment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lternative Assessment라고 하는 것은 어세스먼트 자체를 배제한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Alternatives in Assessment 즉 평가 속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Alternative Assessment보다는 Alternatives in Assessment로 불리는 게 조금 더 나은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 그래서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이 학자들은 결국 뭐냐면 이 평가라는 것을 어떤 측정학적인 관점에서 순전히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그 평가라는 것을 학습의 수단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서 쓸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더 나아가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학습자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매개체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교수와 그러니까 티칭과 어세스먼트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완전히 통일된 어떤 연속체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평가와 그 평가와 그리고 학습이 유리된 관계가 아니고 또 측정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학습자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반드시 평가는 그러한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서 평가라는 게 학습자들을 위해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대한평가에서 학습자들이 단순히 평가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평가를 발전하면서 같이 수행하는 동반자적인 역할로 학습자들을 본다는 거죠. 즉, 학습자들을 평가의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시킨다. 혹은 평가에서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서 학습자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같이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의 어떤 중요한 특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의 결과를 어떤 단일 점수로서 제시한다기보다는 점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의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의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하고 학습자들이 어떤 면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어떤 언어적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시고 자, 이거 지금 두 가지 분류된 거 보시죠. 트레디셔널 어세스먼트랑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 두 가지 분류를 제시를 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분류의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선은 그럼 필라스피컬 트렌드, 즉 이런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에서 가장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기반이 무엇이냐? 우선 맨 처음 나오는 게 비판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티컬 페다가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크리티컬 페다가지에서는요. 모든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철학 같은 것들은 모두 뭐냐면은 위계관계, 그다음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연동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고와 생각은 어떤 힘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힘의 관계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지속되어 와서 그것을 손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크리티컬 페다가지 하나의 생각. 그래서 모든 사고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주체라는 것들이 사실상 힘의 관계에서 가장 우열을 관계에 있는 집단, 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고나 개인의 생각들은 사실상 보면은 개인의 사고거나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어떤 그 굉장히 파워 있는 집단, 엘리트라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료 집단 혹은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에 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익사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많은 것들이 맞죠.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것을 보면은 예전 과거에는요 어떤 굉장히 어떤 보수 언론이라 하는 그 매개체들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게 가만히 보면 그게 어르신들이 생각인가? 아니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게 신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어떤 그 민주사회를 저기 한 데서 어떤 독재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들,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어떤 가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이 아이솔레이트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그 가정에서 순종적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유교사에서는 그런 팩트라고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여성들을 하나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어떤 복속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계속 거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어떤 남성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생각을 가진,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압력이나 사회 권력에 대해서 개인에게 행해지는 그런 폭력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그런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 페미니즘의 어떤 사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페미니즘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컨셉과 오브젝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컨셉이라는 개념이고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 개념을 당하는 대상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관계 혹은 이제 우리가 전문용 용어 시그니피어와 시그니파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의미를 주는 것과 의미를 받는 대상. 그쵸? 의미를 준다. 시그니파이어가 의미를 준다는 게 시그니파이어 컨셉이라고 할 수 있고 시그니파이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그니파이어는 컨셉이보다는 컨셉을 주는 자로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컨셉과 오브젝트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안정적이고 픽스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그러한 관계에 대한 형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죠. 노동자와 그 다음에 그 노동자를 부리는 우리가 이제 보스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두 가지 어떤 관계,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장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보면은요, 사실상 이게 일을 맡겨서 수동적으로 맡아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전에 뭐 노동자도 좀 약간 좀 적색 언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자체를 근로자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 자체도 누가 시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산업혁명의 어떤 유산으로서 나온 표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단어에 대한 그 노동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부여한 측과 그 개념을 받는 자 측에 대한 그런 관계 형성도 결국은 그런 자본주의에서 생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형성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노동자는 일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노동자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떤 굉장히 그런 가치를 부여를 한 겁니다. 노동이란 신성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은 노동의 일을 실컷 부려먹어도 그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윗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그 권력 관계가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드는 말과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갖게 되는 그 대상자 자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구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 사회 어떤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보다는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특권을 가진 층이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죠? 굉장히 어떤 그런 표현들을 무지무식간에 대중에게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억압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 페다가지 어떤 전반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크리티컬 어플라이 링귀스틱 그런 이런 크리티컬 비판 담론이 그럼 응용 언어학 쪽에서 어느 형태로서 나왔느냐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C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 어떤 식으로 이게 이론이 초기에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 하면은요. 그 이론적 방향성이 우선 네이티브 스피커와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발음을 합니다. 항상 그런 발췌본이 나와 있죠. 그 PLLT나 TBP 같은 걸 보면은요. 어떤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의 이론적 현상을 설명하는 예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네이티브 스피커 말하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그런 걸 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의 만큼의 언어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학습자들의 그 랭귀지 어빌러티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나의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런 놈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지부식간의 어떤 무의식이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표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에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컨텍스추얼 베리어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넌 네이티브 스피커를 네이티브 스피커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들이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네이티브 스피커의 권한이라고 그럴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나의 그 이상형으로서 떠받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서 지켜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넌네일 스피커의 한계, 이건 넌네일 스피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뭐든지 선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초기에 어떤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의 어떤 그러한 점을 비판한 학자들은 나중에서 인터컬처럴 컴피턴스라는 것을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간 문화적 능력이라고 할까? 네, 뭐 그가 상호 간에 서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의 문화도 중요하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의 양식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어의 다양성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티컬 어플라이드 링귀스틱 하나의 조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러한 관점들이 예전에 좀 약간 이걸 이게 파스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냐면은 실증주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 진실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바탕돼서 나오는 결과는 옳다 그르다.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그런 관점들이 이제 파지티브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을 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크리티컬 어플라이 링귀스틱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관점이 이제 이러한 크리티컬 페다가지가 랭귀지 테스팅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적 언어 담론이 나옵니다. 비판적 언어 담론. 이거는 이제 쇼하미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던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쇼하미 이것 좀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어 평가학계에서 굉장히 그 주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은 바흐만 쪽 학파, 예전에 UCLA 쪽 학파인데 지금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PLT 쓰시고
PLT 쓰시고 TBP도 쓰신 분이 뭐죠? 더글라스 브라운 박사가 더글라스 브라운 박사 아시죠? 그분이 랭귀지 어세스먼트라는 책도 썼는데 사실 그분은 비전문가세요. 그래서 사실 평가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몰라요. 이론적인 부분을. 어쨌든 그분은 저 주류의 학자는 아니고요. 평가 분야에. 이런 바흐만 이 박사가 UCLA에 계셨을 때 이분이 굉장히 평가의 주류적인 주류를 측정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흐만 쪽 그 학파의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이 뭐냐면 통계학적 처리, 정확한 통계학적 처리에 나온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의 정확성, 엄정성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항해서 대항은 좀 약간 우스운 표현이고요. 거기서 좀 약간 튀어볼까? 아니면 이거 좀 약간 이런 점 관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이제 그런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쇼하미가 아니 그럼 평가라는 것을 굉장히 그런 어떤 평가의 정확성, 측정의 정확성만을 중요하시는 것은 중요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그 관념 개념이 어려워서 혹은 그것을 평가를 분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이 대중들한테 유리가 되면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 쇼하미 박사가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게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언어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저 슈아미 선생님도 그렇게 뭐 실제로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라는 것을 가만히 그 사용되는 걸 보면은 이 평가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 평가를 교모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언어 평가를 그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함이 또 다른 주장 또 뭐냐면 라지 스케일 스탠다다이즈 테스트, 그러니까 대규모로 시행되는 표준 평가라는 거,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처리를 엄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스탠다다이즈 테스트조차도 사실은 이게 언바이스드 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어떤 평가의 관점에서도 하나의 그 평가를 사용하고 그 평가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집단의 이득이라든가 어느 그런 어떤 관점이 거기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예를 들 때 저는 뭘 예를 드냐면 영어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어떤 수능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영역이 빠져 있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같은 분야 중에서 특히 쓰기와 말하기 분야 같은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기와 쓰기가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말하기나 쓰기가 그, 그 수능 시험으로서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영어 시험은 그 자체는 타당성이 높겠죠. 그것이 말하기와 쓰기가 당연히 포함돼야 영어 시험에서의 구인은 완벽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그 이면에는 말하기와 쓰기를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영어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요. 이것이 그 돈이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많다기보다는 외국의 경험이 많고 즉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많이 어학연수를 가거나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하기와 쓰기 같은 것도 속된 말로 네이티브 스피커를 고용해 가지고 맨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어때요? 말하기 쓰기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문적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영어 시험을 만들면 그것에 대한 이득을 누가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런 영어 시험을 그런 완전한 형태로 치rum으로써 기존의 어떤 그 잘 사는 사람들, 관료 집단 그런 분들한테 의도치 않은 베네핏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가 적절할 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영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구인 타당도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스킬이 완벽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으나 어쨌든 그런 이면에는 이런 교육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쇼하미가 들고 있는 게 Democratic Assessment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적 방식의 평가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권력 집단에 의해서 비이성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비이성적이보다는 좀 그 영어 시험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용되지는 않는지, 예. 그런 걸 그래서 그런 평가와 관련된 집단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관련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도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총 그런 원리들을 Democratic Assessment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에 뭐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 claims that the act 그 다음에 나오는 크리티컬 랭귀지 encourage test taker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랭귀지 테스팅에 대한 어떤 원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크리티컬 테스팅은 즉 이제 비판적 언어 담론에서는 어떤 그 평가 테스트 테이커들을 하나의 정치적인 서브젝트로서 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테스트 테이커라는 말 자체도 시험을 치르는 사람, 즉 주어진 시험이 있으면 그것에 그냥 묵묵하게 테이크하는 사람, 취하는 사람, 즉 수동적인 의미가 그 단어 자체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퍼포머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가를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단어 자체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가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것도 우리가 그 평가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단순하게 평가는 영어 시험은 그냥 영어 시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어떤 지식만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평가이면은 그 평가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에티컬한 방향 그리고 테스트 테이커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가는 그 평가의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관련 집단들이 그것을 마니터링하고 평가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정당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언어 평가라는 것 자체가 사이코메릭 트레디션 즉 정확한 측정 그리고 굉장히 엄정한 통계적 관리 이런 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함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비판적 언어 담론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페어니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일전에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스트 페어니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테스트 페어니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모든 집단, 그리고 어떤 모든 테스트 테이커한테 그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타당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인 이퀄티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테스트 페어니스의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두 가지 어떤 절차상에서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보면 되겠는데 우선은 평가 개발적 측면에서 테스트 페어니스는 지켜져야 될 원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평가의 결과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지켜져야 될 원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평가의 개발적 측면에서 테스트 페어니스를 어떻게 지켜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점은 얼마나 그 평가 문항이라든지 어떤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고려하고 굉장히 차별성이 없는 문항을 구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를 이걸 보는 것이 이제 그 평가 개발적 측면에서의 테스트 페어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멀티플 초이스 문제들, 사지선다형 문제들, 이거는 이제 남성들한테 유리한 유형일까요? 여성들한테 유리한 유형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25문제, 30문항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이게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이게 평형적으로 작용하는 멀티플 초이스 문항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 문항이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에 평형적으로 우호적으로 혹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형태의 문항 유형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이 어떤 것 같습니까?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확하게 뭐 확실한 100%의 사실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여성들한테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세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래서 평가 개발자들은 마이너리티 그룹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등의 그룹이랄까 그 배제의 그룹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해서 이런 평가 문항이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제대로 이제 그들의 관점 그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리티 그룹에서조차도 그 평가 문항을 봤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테스트 페어니스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항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문항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읽기 독해 문항 같은 경우에 읽기 지문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 소수 그룹에 굉장히 해가 되는지 않는지 그죠? 그 소수 그룹이 모르는 내용을 그냥 지나치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어드미션. 그러니까 테스트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외에 테스트 어드미션 스테이지, 즉 평가 시행상 단계에서도 테스트 페어니스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제공되는 환경이 모든 학습자한테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the disability person.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사실 장애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미닝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란 말을 바꿔서 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약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체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시험 환경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들.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개발적인 그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테스트 페어니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테이지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런 평가 시행상 단계에서도 우리가 그 테스트 페어니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평가 개발상의 테스트 페어니스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뭐가 있냐면 그 보기 위한 어떤 좀 약간 통계적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diff라고 얘기를 합니다.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차별적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적 문항.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주로 뭐냐면은 사실 두 그룹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그룹의 어떤 영어 능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그룹의 영어 능력은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그 두 그룹의 차이가 영어 능력의 차이가 아닌 다른 능력의 차이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다른 능력 때문에 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게 하는 그런 문항들을 우리가 차별적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 문항은 영어 평가의 타당성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별적 문항들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프의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디프 아이템 그래서 차별적 문항들은 결국 이게 바이어스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좀 약간 편견이 개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테스트 컨스트럭트, 평가하고자 하는 구인과는 상관없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때, 그리고 그런 요인들을 평가 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항들은 우리가 차별적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야구를 저는 좋아하는데, 제 요즘은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라 제가 야구에 미치는데요. 여러분들 야구를 참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는 국민 스포츠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을 게재한 교수의 강압적인 표현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자, 지문에서 야구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야구의 어떤 최신적인 그 야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야구 통계에 대한 어떤 지문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그러면은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요. 사실상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해진 측면이 있죠. 왜냐 남성분들이 훨씬 더 스포츠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영어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성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반대로, 자, 화장품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뭐, 화장품의 성분은 어떻고, 어떻고, 뭐, 구찌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구찌가 뭐지? 그거 먹는 것임? 라고 하는 그런 남성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항이 나오면 또 여성분들한테 유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지문들이 나온 영어 문제를 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영어 실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내용적인 지식이랄까?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젠더 집단 간의 성적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불편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지문에서 나온 문항들은 차별적 문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서로 같다 그러고 어떤 한 문항에서 두 집단의 영어 능력이 같은 두 집단에서 어떤 한 문항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문항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차별적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비판적 담론화에 어떤 대안 평가를 지지하는 또 다른 관점들이 있죠. 소시오 컨스트럭티비즘, 사회 구성주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적 사조라고도 볼 수 있고 철학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시오 컨스트럭티비즘은 모든 지식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거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ll knowledge are not right there 라는 것이죠.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그 자체로 절대 불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truth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멤버들의 인터랙션 상호작용과 어떤 agreement 그렇죠? 합의에 의해서 그 사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스트럭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시오 컨스트럭트가 그런 개념이에요.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진실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실은 굉장히 changeability, 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비가스키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사회 구성주의 학자로서 비가스키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더 비가스키는 사실 소시오 컬처럴리즘에 더 가깝게 넣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주의로 산하에 넣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비가스키는 1978년에 이제 결국은 한 개인의 어떤 그 하이어 멘탈 펑션의 마스터리는 한 개인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고등 기능의 어떤 사고 능력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랭귀지의 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죠. 랭귀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사회 멤버 혹은 사회의 어떤 다른 대상체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랭귀지를 중요성을 비가스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랭귀징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좀 나오는데 이거는 김태형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랭귀징. 재밌겠습니다만 여튼 이건 스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John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개념은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하여 여기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즉 한 개인의 인지적 발달이랄까 그런 어떤 지식적 발달은 그 개인이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하고 다른 그 능력 있는 사람과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이제 콜래보레이티브 하면서 러닝하면서 하는 발전 그렇게 해서 이룩하는 그 발전의 영역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잔업브 트라스멀 디벨롭먼트죠. 즉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발전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사회적인 작용을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이 랭귀지 테스팅에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회 구성주의적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평가를 개발하는 사람과 평가를 그 받는 사람 간의 어떤 인터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끼리의 인터액션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소셜 인터액션이 어쨌든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것들은 결국 평가를 받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평가의 어떤 정당성을 쌓게 되고 그런 평가의 밸리드는 그럼으로써 높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평가를 받아서 평가 개발자가 자 이거는 좋은 평가 문화니까 너희들 그냥 이대로 시험 보면 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밸리드는 사실 떨어지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 학습 그 평가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액티브하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평가 관련 집단 그 밖에 교사라든가 학부모들한테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평가의 어떤 타당성을 보완하는데 크게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걸 또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피어 어세스먼트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피어 어세스먼트, 셀프 어세스먼트 개념 나오죠. 그러니까 피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소시오 컨스트럭티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어 레이팅 이런 것도 결국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간에 뭐 피드백을 평가를 받는 자와 평가를 하는 자 사이의 피드백이 굉장히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어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반기 대한평가 전반기 부분은 이걸로서 약간 멈추고요. 이제 대한평가 후반기, 대한평가 2에 대한 오럴 강의는 이제 곧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0분 쉬시고요. 자, 10분 후에 여러분 다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Alternative Assessment 대한평가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